화이자가 만든 코로나 먹는 치료약이 이르면 14일부터 처방됩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약국에 약이 배포되고 외출이 어려운 재택치료자들에겐 보건소 공무원이 배송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미접종자들과 직원들 간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효력이 발생 안 되니까요. 뭐 이런 게 있어. 에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집 주소를 유출한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최초 유출자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었고 흥신소 직원에게 단돈 2만 원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팔아넘긴 정보가 1,100건이 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오영수가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출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감기약처럼 집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배포됩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치료제라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들에게 보건소 공무원들이 배송을 해주는데요. 아무리 상태가 좋아져도 닷새 동안은 중단 없이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자 등에 처방 배송됩니다. 13일쯤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사용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약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먹는 약 사용자 교육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재택치료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하고 공급 초기인 2월까지는 보건소 담당자가 재택치료자들에게 약을 가져다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최대한 빨리 복용해야 돼 처방 후 당일 배송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 나가고 오후 3시에 한 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이 야간에 갖다 달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상태가 나아지더라도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 폐기 처분해야지 되느냐, 갖고 와야지 되느냐, 중수본도 그렇고 확실한 답변은 못 하더라고요. 정리해갖고 공문을 내려보내준다는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91개소와 약국 281개소에 공급되고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사치료제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먹는 치료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 빨리 먹을수록 이 효과가 큰데요.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보건소 공무원이나 약국이 배송할 계획인데 지금도 이 제조된 감기약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코로나 재택 치료자들 불만이 크죠. 그럼 코로나 치료제는 제때 배송이 될까 걱정도 앞섭니다. 김혜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방문한 노인들로 약국이 분주합니다. 약사가 짬을 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약 처방이 와서 조제를 해놨는데 어떻게 지금 온 가족이 다 자가 격리 중인가요? 네, 둘 다 확진이에요. 그러면 이 약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가 지인 중에서 저기 약 찾아가실 분 있나요? 재택치료자를 위한 조제약은 환자 가족 수령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족 전원이 확진되거나 1인 가구 확진자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 직접 가져다 주게 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약국 직원이 배송한 게 28건이나 돼요.
약사님들이 다 퇴원길에 배송한 거죠. 당장 약이 급한 환자들과 약사들은 10,000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비용을 떠나서 지금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약을 줘야 되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챙겨 먹을 수도 없잖아요, 뭐를. 왜냐면 아픈데 내가 그걸 언제 챙기고 있겠어요. 가까운 거리는 배달기사가 오지 않다 보니 할증료까지 붙습니다. 연말 연초에 퀵이 바쁘잖아요. 그럼 약국에서 퀵을 부르면 6,000원 배달 콜이면 안 와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정부는 먹는 치료제 배송에도 약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오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셨다가 평소보다 입장하는데 오래 걸렸던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돼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또 못 들어가죠. 이 혼란스러운 현장 모습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전 매장 입구에서 QR코드 체크 및 방역 패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 직원 3명이 입구에 서서 방문객들의 방역 패스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맞으셨어요? 네, 세 번째 맞았어요. 세 번째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저희가 봐야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놓고 온 고객들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게 지나서 요거는 효력이 발생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에이. 저희도 나라님이 하는 거라서. 나라님이 뭐 무슨 아이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마스크를 쓰는 대중교통은 괜찮고 왜 생활시설인 마트는 안 되냐는 불만도 이어집니다. 뭐 우리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안 되면 버스도 못 타게 하고 택시도 못 타게 하고 지하철도 못 타게 해라 이거야. 노약사나 유산소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오게 하니까 또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오전임에도 백화점 입구엔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어르신들에게 방역패스 인증법을 설명합니다. 안 되나? 됐어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종사자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직장에서 고용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여론보다 시간입니다. 지난주 출렁인 여론조사의 중심에 이 급상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있는데요. 안 후보의 표는 어디서 온 거고 계속 확장이 가능한 건지 정확한 여론을 짚어드립니다. 자, 조영민 기자, 안 후보 지지율 어디서 온 겁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상승세,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뚜렷합니다. 13.6%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 열흘 전 조사보다 5.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 과연 어디에서 오른 건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세대별로 2030의 지지율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20대와 30대에서 모두 20% 초반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 열흘 전과 비교해 많게는 1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0대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동률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구, 경북, 그리고 6070 세대의 이동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12%포인트나 떨어진 가운데 안 후보 지지율은 2배로 뛰었습니다. 6070 세대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윤 후보 지지율은 마찬가지로 하락했지만 안 후보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현재까지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10%대 수준이었지만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50.4%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이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가 됐는데요.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일방 발표와 윤 후보의 결별 선언, 또 선대위 해체 선언과 당내에서 불거진 이준석 대표 사퇴론이 이어졌죠. 윤 후보 지지율은 이 내홍 내내 급락하다가 지난 6일 밤 이 대표와 갈등 봉합 후 보시는 것처럼 반등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이 제1야당의 내부 분란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3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올리기 경쟁은 이번 주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론보다였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한때 유명했던 광고 카피죠. 이번 대선에서 2030 표심이 무서운 이유가 딱 이건데요. 표심이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이 2030에 다 걸다 보니 또 다른 계층 세대들의 소외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복잡한 고민들이 후보들의 오늘 하루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대인 윤석열 후보가 2030 남성 표심을 공략하자 말려들지 않겠다며 여성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여성들과 소통을 늘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2030 남성 정서도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녀로 갈라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고 남녀로 갈라볼 문제는 아니고 일반 원칙적으로 차별적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적 요소는 강화한다. 여가부 폐지를 공략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찬반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그 의도적인 그 뭐랄까 그 분열 책동,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는 젠더 같은 갈등 이슈에는 가급적 대응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권인 40% 중후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2030 남녀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법을 개정해 빚 대물림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는 등 8개 교육 공약까지 쏟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재차 앞세우며 2030 남성부터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2030만 있냐, 이준석 대표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전통 지지층의 불만도 많다는데요. 그래서 노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며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SNS에 한 줄 공약으로 올린 뒤 군 부대 내 임금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겁니다. 이런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와 똑같은 최저임금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현실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59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탈세 방지용 법인 번호판 도입 공약을 알렸고 짓궂은 질문을 재치 있게 받아치는 AI 윤석열로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진짜 제명학을 다룬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도 되었더군요.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는 청년 보좌역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이탈한 전통 지지층 달래기도 시작됐습니다. 지역 선대위 출범을 위해 인천을 찾은 윤 후보는 당원들에게 지난 갈등을 사과하며 역전 드라마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후에는 대한노인회도 찾아 기초연금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선대본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 보수층이 원하는 정책도 내놓고 당 조직을 활용해 지역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힙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윤석열 후보의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진정한 청년 공약이라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베끼기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 555 성장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5개 초격차 기술을 만들고 5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 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후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 500, 국민소득 5만 달러, 국력 세계 5위를 묶은 555 공약을 내놨습니다.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렇게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는가, 국민들께서 그런 점 판단하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나라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임기 동안 해먹으면 그만이라는 먹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거대 양당 후보들이 피해가는 연금 개혁을 공약했다고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공약에 2030 세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공약들에 대한 진심이 전달이 되었지 않았나.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멸공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있지만 정 부회장, 멸공은 누구에겐 정치지만 자신에겐 현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라며 정치 운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자신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것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멸공 주장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매일을 맞는 국민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 나한테는 현실이다라며 사업가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팅 문제를 꺼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며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수많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대변인이 스타벅스 불매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 차원의 신세계 보이콧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향인지 오늘 신세계 주가는 6.8%,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는 5.34%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프리덤. 그냥 우리 프리덤은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그다음에 많은 목숨을 통해서 지켜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는 높다고 줬습니다. 정 부회장이 후퇴나 철회는 없다고 밝힌 만큼 멸공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오락 나라누
야랑야랑 김민지 기자 휴가로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마트 보니 알겠네요. 무슨 챌린지인지. 네, 앞서 보신 대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른바 멸공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트에서 멸치와 콩, 줄여서 멸콩을 사면서 논란을 키웠던 윤석열 후보. 오늘은 발을 빼는 듯합니다.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거 누가 봐도 이 마트 간 거 의도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왜 발을 뺐을까요? 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접근하려고 한 건데 몇몇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나치게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멸공 챌린지로 확산되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인데요. 이념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자 이준석 대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념적인 어떤 아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도와주려고 했을 건데 이 챌린지에 참여한 인사들이 좀 머쓱하겠네요. 네, 민주당의 이런 공격도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택위가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색깔론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유치해 보이고 철없는 멸공놀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국민의힘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정치권에서 멸공 논란은 더 번질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기분 좋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보이고요. 그런데 왜 아바타와 심포될까요? 네, 아바타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를 향해 똑같이 아바타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국민에게 밝히고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뒷전이고 망언을 던지며 윤 후보 아바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 공격은 이제 MZ세대 공략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안 후보를 아바타로 공격하는 건 5년 전 장면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장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안 후보에게 이게 함께하자 러브콜을 보냈던 민주당인데 싹 바뀌었네요. 네, 지난해 연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적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태도에서 참담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새로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기서 상승할 수 없다면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안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리로 오르면서 자연스레 야권 단일화론이 제기되자 이제 견제로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럼요. 아바타 말고 신포도는 뭡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김영희 PD를 영입하며 했던 표현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포도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신포도일 거라고 위로하는 무능한 여우를 다룬 우화가 있죠. 김 PD와 먼저 접촉했다가 놓친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지 못한 걸 비판 말라며 신포도 우화를 들었는데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비판하는 건 여나 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선대위가 슬림해져서 그런지 여야 모두 치고 빠지는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자료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50대 일반 여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의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여성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 3부가 A씨의 통신사 가입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한 검사장의 팬카페 회원인 A씨는 아직까지도 공수처의 조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카페를 가입해서 그랬나? 저는 이제 그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당하신 분들이 나왔고. 팬카페 회원 중 통신 자료가 조회된 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3명. A씨는 예상치 못한 조회 사실에 두려움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심장이 꼭 내려앉는다고 해야 되나요? 민간인,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까지 이렇게 들춰보는지. A씨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엮이는 거 싫어하고 좀 안 좋은 일은 피해가고 싶어 하시고 고3생이라서 공부에 예민한 엄마들이 많잖아요.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편집국 단체대화방 가입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면서도 통신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는 확실하게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핵심 인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입니다.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한테 갔다니 시장한테. 네, 그렇게 오늘 같이 가시죠. 네, 저기 자리에 계신. 황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의혹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7일 뒤인 다음 달 6일 이후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 부실장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거푸 소환 일정을 연기한 겁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길래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차례나 미뤘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우진 선대위 선임 대변인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답게 소환조사마저 특급 대우라며 버티며 뭉개고 가겠다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론했는데 시장 방침에 따랐다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인방의 법적 증언을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대장동 5인방.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지 81일 만에 같은 법정에 모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3차례 언급하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만배 씨 외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재차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모지침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김만배 씨 등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한 말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판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꼴이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민주당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은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익 환수 조항이라며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달 20대 남성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남동생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범인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의 주소를 유출한 사람이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돈 2만 원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당시 이석준은 자신이 알고 있던 여성의 주소로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자 흥신소에 현금 50만 원을 주고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한 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 흥신소에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려준 건 현직 구청 공무원인 40세 남성이었습니다. 이석준이 의뢰한 흥신소가 다른 흥신소 2곳에 재차 의뢰한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여성의 주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적조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건당 2, 3만 원씩 지금까지 1,100여 건을 흥신소에 넘겼고 그 대가로 매달 2, 300만 원씩 4천만 원 정도를 받아 챙겼습니다. 1,1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 해당 구청엔 이를 감시할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보안성이 높은 SNS인 텔레그램에서 고액 구인 광고를 보고 흥신소와 처음 연락했습니다.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과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이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 직원까지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다른 흥신소 업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근무했던 구청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공무원의 일탈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45m 길이의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져 식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작 실수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우뚝 서 있던 대형 건설 장비가 서서히 기울더니 2차선 도로 반대편 건물 위로 쓰러집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파편이 지나가던 택시로 날아들어 뒷유리창은 박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9분쯤 경북 경주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둥을 땅속에 박을 때 쓰는 장비인 항타기가 쓰러져 건너편 건물을 덮쳤습니다. 쿵 하면서 소리가 엄청난 큰 굉음이 들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고 이래서 직원들이 안에 청소하다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왔더니 검은 막 먼지 구름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요. 45m 길이 항타기가 넘어진 건물 2층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항타기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사분 말씀으로는 수증기를 들어 이제 올려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세운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각도를 잘못 설치를 하는 바람에.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최근 마른 오징어를 신발로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는데 경북에 있는 오징어 생산업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징어 7만 8천 마리에 대한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발을 신고 바닥에 널려진 마른 오징어를 꾹꾹 밟습니다. 위생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작업장에서 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영상 속 제품 박스를 토대로 추적해보니 해당 업장은 경북 영덕에 있는 농어촌 푸드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작업하나 이런 게 닿지 않는 방식의 위생적 지급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루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생산된 마른 오징어는 7만 8천 마리,
무게만 3.8톤에 달합니다.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70만 원뿐. 중금속 검출 등 불량식품이 아닌 이상 강제 처분 근거도 없어 판매 중지 조치만 됐습니다. 오징어는 회사에서 현재 판매를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했고요. 일을 하던 데서 해라고 시정을 시했고요. 해당 업체는 작업모 미착용 등 일부 위생 불량은 인정하면서도 전통 제조 방식을 따랐고 쓰인 신발도 작업장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없거든요. 실내와 실외와 나눠 있거든요. 작업할 때 이제 그 안에서만 신고.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마른 오징어 생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을 횡령한 재무팀장.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이 떡 벌어집니다. 횡령한 금액이 1,900억 원도 아닌 2,200억 원에 달했고 회사 돈을 뺐다 넣었다 제 돈처럼 썼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 씨가 2020년 4분기에도 회사 돈 2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235억 원을 뺐다가 반환한 사실을 내부 조사 중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2,215억 원. 횡령액은 지난달 31일 최초로 파악한 1,430억 원에서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총 횡령액 가운데 이 씨가 되돌려놓은 335억 원을 제외하고 1,500억 원 정도의 이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410억 원을 확인했고 680억 원은 금괴를, 75억 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검거 당시 현금 4억 3천만 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동진 세미캠 주식에 1,400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3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0여억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 경찰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용처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400억 원이 주식 투자 손실로 확인된다면 동진 세미캠 손실액과 더해 700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사라진 금괴 280억 원어치의 행방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차량에서 캠핑을 하는 이 차박은 이제 또 하나의 숙박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나 이 규정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추운 겨울 난방이 가장 문제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차에서 먹고 자며 즐기는 캠핑을 일명 차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려는 차박족들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차량. 운전석 손잡이는 떨어져 나갔고 바퀴는 불에 타 흔적조차 없습니다. 지난달 전북 순창의 공터에서 캠핑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와 연결된 텐트 내 등유난로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캠핑용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건, 27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와 함께 16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에서 차박을 하던 6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특히 겨울철엔 시동을 켜지 않고 전기와 연료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완전 연소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그냥 경보기 없이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은 모르셔서 구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의 한 캠핑장. 밤이 되자 차량과 연결된 텐트에선 난방기기를 켜려는 캠핑족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여겨집니다.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몸에다 물 묻히고 심장마비 조심하는 것처럼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인데 자기가 잘 알아봐야지. 그것도 모르고 캠핑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전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기는 캠핑족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경보기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한 경보기엔 국가통합 인증 마크가 있고 가스 발생. 또 다른 경보기엔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했을 때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자 인증 마크가 있는 경보기에서만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KC 마크가 없는 제품은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KC 마크가 있는 제품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차박 캠핑. 이제는 안전사고 방지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구자준입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목줄채 잡아서 들어올린 뒤 때리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견주를 만나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산책하는 한 남성. 목줄을 거세게 들어올리자 강아지가 발버둥칩니다. 수차례 목줄을 들었다 내리더니 강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에서 이 80대 남성의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 탐문에 나선 끝에 견주를 만났습니다. 견주는 오늘도 영상 속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질나서 흔들면 그게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냥 차가 나갖고 수은지 날 때는 애들이 흔든다 그러고 좀 흔들어 버렸지 그냥. 집에 오라면 올 것이면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흥밀 때. 견주와 가족들은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서 길른 게 한 15년 정도 길렀는데 산책을 갔다가 끈이 낮아가지고 딴 개가 우리 개를 물었어요. 그거 트러블에 그냥 진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혼내끼려고 얘를. 미워서는 절대 정말 아니에요.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밥 잘못했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를 견주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목줄. 이렇게 잡아당기면 4m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지 확인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 2m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었는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2m 규정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견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누가 다치지 않았더라도요. 구청의 현장 단속이 적발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m 규정이 도입된 이후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건수는 11,000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셈인데요. 문제는 2m 규정을 모르거나 기준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까지 모르고 이거 하면 개도 다치고 사람도 다칠 수 있다며 버려야 된다고 소리 듣고 2m까지인데 또 뭐 길면 잡고 있는 길이가 2m면 괜찮다고 이러면 상관없을 거예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까요. 목줄 자체의 길이가 2m로 제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목줄 2m 길이는 강아지의 목줄이나 하네스 끝부분에서부터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그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다른 사람의 안전도 생각하는 성숙한 반려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앞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이번 주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양이 충분할지가 걱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치료제를 살 수 있다는 쇼핑몰들이 등장했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한 온라인 쇼핑몰. 미국 제약사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이름이 붙은 약을 판매 중입니다. 40알들이 한 상자당 가격은 11만 원에서 13만 원. 그런데 제조사는 미국이 아닌 인도입니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머크사 제품은 아닌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며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머크사가 생산을 허용한 복제약이라는 주장인데 식약처 확인 결과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몰루피라비르는 복제약이든 실제 약이든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팔거나 알선하면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판매 알선은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처럼 국내 승인이 난 약이라도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더욱이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조나 유통 경로조차 알 수 없어 잘못 복용 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 및 관찰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하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식 사용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복용 후에 발생하시는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각국의 대응도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5배 증가한 일본은 미군의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일본 성인의 날인 오늘 전통 복장을 입고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부터 어제 도쿄의 유명 신사에서 윗옷을 벗고 얼음물 안에 들어가 소원을 비는 남성들까지 일본 신년 행사 참가자들의 소원은 한결같습니다. 今後はコロナが収束して今まで通りの日常生活を送れたらいいなと. 한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감해 일상을 되찾는 듯했던 일본에서도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8,2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으로 주일 미군 장병들의 외출 제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の市中感染の発生も各地で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미국에서도 최근 하루 만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강경책도 등장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8천 명대까지 늘어난 필리핀에선 대통령이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하고 어기면 체포까지 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티은행을 운영하는 미국 시티그룹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반대파들의 시위가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 날씨의 유의사항은 빙판길과 한파입니다. 오늘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울 텐데 매서운 추위까지 몰려와 내일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그나마 며칠 말썽을 부린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서해안에 최고 5cm, 수도권 등 서쪽 내륙엔 1에서 3cm 정도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구름 뒤편으로는 한기가 밀려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16도에 달하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말처럼 요즘 여야 후보들 국민들 좋아할 말들 쏟아냅니다. 탈모제 지원하겠다, 병사들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탈모제 지원할 건강보험은 2년 뒤에 고갈이 되고 병사들이 노인이 될 즈음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오늘은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대선이 인기투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